7. 눈을 떠보니 상, 낯선 집무실, 낯선 거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숙취의 고통과는 차원이 달랐다. 둥기로 머리 뒷부분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묵직하고 불쾌한 통증이 뇌 전체를 짓눌렀다. 김종영은 신음하며 눈을 떴다. 아포스트로피. 어디지? 차가운 옥탑방 바닥의 냉기가 아니었다. 그의 뺨에 닿은 것은 푹신하고 부드러운 카펫, 아니 소파의 팔걸이 같았다. 고급스러운 벨벳 천의 감촉이었다. 코를 찌르는 것은 어젯밤의 역한 라면 냄새나 소주 냄새가 아니었다. 낯설지만 무겁고 값비싼 잘 말린 시가잎과 오래된 책에서나 날 법한 묵직한 향기였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몸이 이상했다.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굼떴다. 눈을 비비고 주변을 둘러본 종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가 있던 곳은 곰팡내 나는 옥탑방이 아니었다. 수십 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집무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짙은 갈색의 서재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두꺼운 양장본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창밖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인지 어두웠다. 그가 기대어 잠들었던 것은 거대한 가죽 소파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축구장만 한 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육중한 원목 책상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서류철과 이제는 구경하기도 힘든 구형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뭐야, 꿈인가? 어젯밤 술에 너무 취해서 지옥 같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건가? 종영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붙잡고 일어섰다. 자신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호화로운 공간. 이질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지나 방 한쪽에 서 있는 전신 거울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느낌표. 거울 속에는 김종영이 없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중년의 백인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 날카롭지만 피곤해 절어 보이는 눈매, 살짝 매부리 코에 얇고 굳게 담은 입술, 적어도 5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외국인의 얼굴이었다. 이게 뭐야? 종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뺨에 닿는 피부의 감촉은 까슬까슬했고 깊은 주름의 골이 손가락 끝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이건 내 얼굴이다. 그는 목소리를 내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에서 나온 것은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낮고 더 굵고 무엇보다도 유창한 영어 악센트가 섞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말도 안 돼.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내가 누구지? 여긴 어디야? 왜 내가 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때였다. 똑똑. 집무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종영은 화들짝 놀라 거울 앞에서 물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지? 날 아는 사람인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종영이 들어온 몸의 주인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영어로. 일어나셨군요, 선생님. 잠시 눈을 붙이신 것 같아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로스차일드 측과의 오찬 미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로스차일드, 그게 무슨 전설로만 듣던 그 가문이 이름인가? 여자는 종영의 반응이 없자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선생님? 아니요. 종영은 겨우 입을 뗐다. 어색한 영어 단어가 튀어나왔다. 여자는 여전히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괜찮으시다면 이 서류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책상 위로 서류를 내밀었다. 종영은 로봇처럼 책상으로 걸어가 펜을 집어들었다. 서류에는 그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다. 서명란, 그 위에 이 몸의 주인을 위한 타이핑된 이름이 있었다. 종영은 그 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그의 뇌는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소로스. 소로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종영은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주름진 중년의 남자. 소로스.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의 대부,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 자선사업가, 그리고 훗날 영국 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로 불리게 될 전설적인 투자자. 종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조지 소로스라고. 눈을 떠보니 1992년 9월. 비서는 종영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거물급 투자자의 일상적인 변덕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정도로 여긴 듯했다. 그녀는 그럼 쉬십시오, 소로스 선생님, 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현실과 비현실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종영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조지 소로스.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방대 상경계열을 나온 그가 모를 리 없는 이름이었다.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그는 다리가 풀려 책상 앞에 거대한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가 왜, 어떻게, 어젯밤 옥탑방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절규하던 기억이 생생했다. 기회만 줘. 다 부숴버릴 테니까. 신이 그 절규를 들은 건가? 하지만 이건 기회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 했다. 지금이 언제지? 그는 미친 듯이 책상 위를 뒤졌다. 신문. 그래, 신문이 필요해. 책상 한 구석에 여러 종류의 신문이 단정하게 접힌 채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신문 일면 상단의 날짜에 고정되었다. 1992년 9월 4일, 1992년 9월 4일. 종영은 숨을 급하게 들이켰다. 1992년 9월. 금융을 전공한 그에게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1992년 9월 16일. 바로 검은 수요일, 블랙 웬즈데이이 일어난 날이었다. 조지 소로스와 그의 퀀텀 펀드가 영국 파운드화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를 감행하여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굴복시키고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사건. 1992년 9월 4일. 종영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다. 그럼 검은 수요일까지 앞으로 열을 하고도 이틀, 12일 남은 건가.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어댔다. GKI에서 잡무나 처리하던 복사기 하나 못 고친다며 면전에서 기획서가 찢기던 지방대 출신 김종영이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금융전쟁으로 기록될 그 사건의 중심, 조지 소로스의 몸에 바로 그 결전의 순간 직전에 들어와 버린 것이었다. 그는 멍하니 책상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조금 전 비서가 가져다 놓은 서류는 로스차일드와의 오찬 일정 따위였다. 하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그의 바로 앞, 마치 그가 방금 전까지 읽고 있었던 것처럼 펼쳐져 있는 두꺼운 보고서. 보고서의 표지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어전트, 긴급이라고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제목이 보였다. 유로피언 익스체인지 레이트 메커니즘, ERM, 스테빌리티 애널러시스 앰퍼샌드 GBP 포지션 스트래티지. 유럽 환율 메커니즘 안정성 분석 및 영국 파운드와 포지션 전략. 종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바로 검은 수요일의 설계도이자 영국을 침공할 전쟁 계획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눈에는 GKI 위 낡은 매뉴얼이나 찢겨진 기획서가 아닌 세계 경제의 명운을 뒤흔들 실제 데이터와 분석이 펼쳐져 있었다. 복잡한 수식, 각국 중앙은행의 동향, 파운드화와 마르크화의 관계. 하지만 종영은 곧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결과는 알고 있었다. 소로스가 이겼다. 하지만 과정은 몰랐다. 이 복잡한 보고서의 핵심을 퀀텀 펀드가 정확히 어떤 논리로, 얼마의 규모로, 어떤 타이밍의 공격을 감행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조지 소로스의 몸을 가졌지만 그의 뇌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 든 것은 여전히 GKI에서 무시당하던 말단 사원, 김종영의 지식과 경험뿐이었다. 어떡하지? 공포가 밀려왔다. 당장 내일, 혹은 몇 시간 뒤에라도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와 보스 위 결정을 물을 것이다. 당신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는 아까 비서에게 했던 어색한 영어를 떠올렸다. 그런 어설픈 연기로 이들을 속일 수 있을까? GKI에서 박 팀장의 눈초리 하나 견디지 못했던 내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상 최대의 도박을 지휘할 수 있을까? 종영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는 제목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조지 소로스의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2부, 퀀텀 펀드의 이방인, 과거. 9. 최측근의 의심. 김종영. 아니 이제는 조지 소로스의 몸을 갖게 된 그는 1992년 9월 4일이라는 날짜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는 보고서 제목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GKI에서 박 팀장에게 기획서가 찢기던 순간에도 이렇게까지 떨리지는 않았다. 그때는 분노와 굴욕감이었지만 지금 이것은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전설적인 사건, 검은 수요일. 결과는 알았다. 소로스가 이겼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어떻게, 왜, 얼마를, 어떤 논리로. 그는 교과서의 한 줄 요약만 알 뿐 그 복잡다단한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무했다. 옥탑방의 김종영은 이 정도 수준의 거시 경제를 논할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어. 당장 이 방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였다. 벌컥, 노크 소리와 거의 동시에 문이 열렸다. 방금 전 비서와는 다른 거침없는 등장이었다. 조지, 분데스방크가 또 활기차고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소로스, 종영, 위 책상 맞은편 의자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예상대로입니다. 헬무트 슐레징거, 당시 분데스방크 총재가 조금 전 인터뷰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탈리아 리라화는 지금 시장에서 문자 그대로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쉴 새 없이 상황을 보고했다. 종영은 그가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자 퀀텀 펀드의 핵심 브레인. 훗날 소로스의 버금가는 전설이 되는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드러켄밀러는 종영이 아는 금융 영웅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드러켄밀러는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신문하러 온 저 승사자처럼 보였다. 종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데스방크, 슐레징거, 리라화. 단어들은 알지만 그것들이 지금 이 순간 파운드와 공습이라는 거대한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GKI에서 그가 다루던 데이터와는 차원이 달랐다. 드러켄밀러는 조지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보스를, 조지 소로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조지, 드러켄밀러가 아는 조지 소로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하거나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거나 혹은 한 발 앞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제시해야 했다. 적어도 슐레징거가 그렇게 나왔다면 영국 은행은 이제 코너에 몰렸군. 베팅 규모를 늘릴 준비를 하게 정도의 반응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조지 소로스 윗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초점을 잃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 책상 위에 보고서를 쥐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공포에 질려 붙들고 있는 건지 모를 어색한 손.
드러켄밀러의 날카로운 눈이 미간을 좁혔다. 그는 종영이 어젯밤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큰 결정을 앞두고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보스의 모습은 지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조지, 드러켄밀러가 다시 한번 불렀다. 종영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드러켄밀러를 바라보았다. 점점점. 스탠, 자신의 목에서 나온 낯설고 굵은 목소리에 스스로가 놀랐다. 듣고 있네. 그 대답에 드러켄밀러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다. 조지 소로스는 듣고 있다는 식의 수동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드러켄밀러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일으켜 책상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이 종영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보스, 그가 평소보다 한 톤 낮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것은 아랫사람이 상사의 건강을 묻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왜 평소와 다른 거지? 라는 수십 가지의 의심이 농축되어 있었다. 종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GKI 위박팀장이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격렬의 눈빛과는 달랐다. 이것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보내는 인지 부조화의 신호였다. 들켰나? 내가 김종영이라는 걸 알 리가 없어. 침착해야 해. 종영은 GKI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기술을 떠올렸다. 그것은 솔직함도 실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상대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모호하게 버티는 포커페이스였다. 그는 찢긴 기획서를 주워 담을 때의 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감정을 지우고 속을 알 수 없는 무표정. 점점점. 조금 피곤할 뿐이네. 종영이 소로스가 힘겹게 대답했다. 어젯밤 생각이 좀 많았어. 생각이라고요? 드러켄밀러가 되물었다. 미라화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파운드화에 대한 겁니까? 지금이 바로 방아쇠를 당길 순간입니다. 조지, 당신의 직관이 필요한 때라고요. 직관. 종영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나한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럽 환율 메커니즘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 보고서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 드러켄밀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인 척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종영은 최후의 수단을 썼다. GKI에서 작물을 처리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어깨너머로 엿보며 그들이 어떻게 결정이라는 것을 하는지 지켜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독단이 아니라 합의 혹은 책임 분산이었다. 점점점. 스탠, 종영이 말했다.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네. 네, 아침 회의를 소집하게. 지금 당장. 종영은 드러켄밀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모든 임원들을 불러. 나는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네. 드러켄밀러는 입을 다물었다. 조지 소로스가 퀀텀 펀드의 심장이자 두뇌인 그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이것은 조지 소로스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철학과 직관을 먼저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박을 부수며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사람이었다. 드러켄밀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보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다. 지금 바로 회의실로 모으겠습니다. 그는 집무실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종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 정말 조지 소로스 맞아. 그 눈빛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10. 살아남기 위한 경청. 드러켄밀러가 나간 뒤 종영은 단 1분도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집무실에 딸린 작은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낯선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정신 차려, 김종영.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GKI에서도 버텼잖아. 그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았어. 저들은 박 팀장이나 김 사원이 아니야. 저들은 진짜들이야.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그는 GKI에서 배운 경청의 기술을 떠올렸다. 그것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한 경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의 의도와 약점을 파악하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형 경청이었다. 그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자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이 나타났다. 이니 퀀텀 펀드의 핵심 운용역 7에서 8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종영이 소로스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0.1초 만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단순한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드는 금융의 타이탄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꽂혔다. 그 시선에는 경외감,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관계 어린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보스가 이 역사적인 전쟁의 출정 명령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종영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GKI 사무실에서 느꼈던 압박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감추며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의자가 너무 크고 푹신해서 오히려 몸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종영은 아까 드러켄밀러에게 했던 말을 이방위 모두에게 다시 던졌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점점점. 오늘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보스가 왜 저러시지? 드러켄밀러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퀀텀 펀드 내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빅터라는 남자였다. 의견이랄 게 뭐가 있습니까, 보스? 지금입니다.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가볍게 내리치며 말했다. 분데스방크는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에요. 유럽 환율 메커니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영국은 파운드와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린 돈을 법니다. 빅터의 말이 끝나자 반대편에 앉은 신중한 성격의 노장 사일러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반박했다. 너무 이릅니다. 빅터. 상대는 영국은행입니다. 일개투자은행이 아니에요. 국가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무제한의 외환 보유고를 동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금리를 20%까지라도 올릴 겁니다. 우리가 가진 100억 달러, 당시 펀드 규모는 그들의 의지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시작으로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이탈리아 리라화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다음은 파운드화입니다. 리라와 파운드는 격이 다릅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장의 자존심이 어디 있소? 숫자가 말해주고 있지 않소? 그들은 종영이 GKI에서 구경도 못 해본 전문 용어들을 쏟아냈다. 스와프라인, 중거 환율, 밴드 이탈, 재정 적자, 정치적 결단. 종영은 처음 몇 분간 마치 외계어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논쟁을 따라갈 수 없었다. 머리가 하얘졌다. GKI에서 박 팀장에게 모욕당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내 주제를 알아. 그래, 내 주제에.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종영은 자신을 짓누르던 조지 소로스라는 껍데기를 잠시 잊었다. 대신 GKI 구석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김종영 위 감각이 깨어났다. 듣자. 저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저들이 왜 저 말을 하는지 듣자.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귀를 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금융 용어들이 지워지기 시작했다. 대신 그들의 감정이 들려왔다. 빅터, 메파, 그는 흥분해 있었다. 그는 돈을 보고 있었다. 그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었다. 사일러스, 비둘기파,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숫자가 아니라 권위를 두려워했다. 영국은행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드러켄 밀러, 그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빅터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는 확신을 가졌지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명분을, 즉 소로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종영은 GKI에서 수없이 봐왔다. 박 팀장의 오만함, 이 대리의 권위의식, 김 사원의 기회주의. GKI 사무실은 실력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의 온갖 감정과 편견, 고정관념이 데이터를 왜곡하는 곳이었다. 여기도 똑같아. 종영은 깨달았다. 여기도 결국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종영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자신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을 찾아냈다. 그는 조지 소로스처럼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김종영 자신의 GKI에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일러스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사일러스, 종영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음을 갈랐다. 당신은 영국은행을 두려워하는군. 점점점. 그들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스. 좋네. 종영이 소로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묻고 싶군.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가? 아니면 그들의 권위인가?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논리 대 권위. 그것은 이 회의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만약 영국은행의 논리가 견고하다면 이 싸움은 져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단지 우리는 영국은행이다 라는 권위와 자존심만으로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GKI 위박 팀장이 내가 내 상사다. 여긴 스카이캐슬이다 라는 권위로 김종영의 논리, 기획서를 짓밟았던 것과 똑같았다. 사일러스는 당황했다. 그것은 그들의 논리는 이미 깨졌네. 벽에 기대어 있던 드러켄 밀러가 끼어들었다. 그는 종영을, 소로스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보스가 자신의 의심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영국 경제는 침체되고 있어.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논리 위 영역이요. 사일러스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자존심뿐이지. 종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빅터를 바라보았다. 빅터, 당신은 돈을 보고 있군. 하지만 그 돈에 눈이 멀어 리스크를 잊었어. 점점점. 종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경청했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그가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탐욕, 그리고 그들의 논리까지 전부. 좋은 토론이었네. 종영이 소로스가 말했다. 나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네. 그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다. 임원들은 당황했다. 결국 오늘도 결정은 없는 건가? 하지만 드러켄 밀러는 달랐다. 그는 종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의심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음을 깨달았다. 보스가 변했다. 그는 신중해졌다. 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움은 여전하다. 종영은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하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살아남았다.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싸움의 본질은 논리가 아니라 영국의 자존심과 권위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럽 환율 메커니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제야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10일, 금융상식 100일, ERM 위실체. 김종영은 집무실 문을 잠갔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아찔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왜 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했는지 그 핵심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 논리 대 권위. 그가 던진 질문은 기적적으로 먹혀들었다. 하지만 그건 GKI에서 배운 생존 본능에 기댄 임기응변이었을 뿐 진짜 조지 소로스의 통찰이 아니었다.
이대로 가다간 금방 바닥을 드러낼 터였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회의실에서 급하게 챙겨온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전부 펼쳐놓았다. 조지 소로스라면 1분 만에 훑어보고 핵심을 파악했겠지만 지금 그는 GKI 위 신입 사원 김종영이었다. 그는 마치 대학 신입생이 경제학 원론 첫 장을 펴듯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어 나가야 했다. 그는 펜을 들고 이면지에 그들의 대화를 복기하며 ERM 위 실체를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1. ERM 유로피언 익스체인지 레이트 메커니즘 유럽 환율 메커니즘. 이름은 거창하지만 본질은 유럽 국가들끼리의 환율 안정 클럽이었다. 훗날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였다. 2. 클럽의 규칙 환율 고정. 이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특정 기준선에 묶어두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의 중간쯤 되는 준 고정 환율제였다. 3. 기준선 앵커 독일 마르크화. 이 클럽의 기준선이자 앵커 닷는 단연코 유럽 최강의 통화 독일 마르크화였다. 즉 영국 파운드화, 이탈리아 리라화 등은 모두 마르크화 대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 했다. 종영은 GKI 위 팀원들이 모두 박 팀장의 눈치를 보며 그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을 떠올렸다. 마르크화가 바로 박 팀장의 역할이었다. 4. 허용 범위 밴드 플러스 마이너스 6%. 완전 고정은 아니었다. 기준 환율을 중심으로 위아래 6% 정도의 변동폭 밴드 2 허용되었다. 문제는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락해서 이 밴드 위 하한선 마이너스 6%을 건드릴 때 발생한다. 5. 중앙은행의 의무. 만약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해 밴드 하한선에 도달하면 영국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은 반드시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실체였다. 국가 간의 약속이자 조약이었다. 6. 개입 방법 방어 수단. 종영은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째, 외환 보유고 사용. 영국 은행이 가진 독일 마르크화를 시장에 팔고 영국 파운드화를 사들인다. 파운드화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둘째, 금리 인상. 영국이 기준 금리를 올려버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파운드화를 사려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수요를 늘려 환율을 방어한다. 여기까지 정리한 종영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제야 회의실의 그림이 맞춰졌다. 사일러스, 신종파가 두려워한 것은 영국 은행이라는 권위가 가지니 무제한적 방어수단이었다. 특히 금리 인상은 이론상 한계가 없었다. 국가가 망할 각오를 하면 100%까지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반면 빅터, 공격파가 흥분한 것은 이 ERM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논리적 모순이었다. 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가? 영국 경제가 약하니까. 그런데 왜 약한 경제가 강한 독일 마르크화의 환율을 묶어 두어야 하는가? 정치적인 이유로 종영은 GKI에서 찍혔던 자신의 기획서를 떠올렸다. GKI 위 포트폴리오는 위험하다는 것이 논리였다. 내까지 지방대 출신이 감히 라는 것이 권위였다. 박 팀장은 논리를 묵살하기 위해 권위를 사용했다. 지금 영국 정부는 약해진 경제라는 논리를 묵살하기 위해 ERM 조약이라는 권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건 버틸 수가 없는 구조야. 종영은 중얼거렸다. 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건강한 사람을 억지로 따라가려는 형국이었다.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지? 왜 독일 마르크화는 그렇게 강하고 그들은 왜 영국을 도와주지 않는 거지? 종영은 회의에서 스쳐 지나갔던 단어들을 떠올렸다. 분데스방크, 슐레징거, 인플레이션. 그는 다음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독일에 관한 분석 자료였다. 12. 금융상식 배기, 독일의 그림자. 독일 분석 보고서를 펼친 순간 김종영은 역사의 한복판에 자신이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불과 2에서 3년 전에 일어난 세기의 사건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종영은 이 사건들을 역사 교과서의 한 줄로만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 역사가 경제에 어떤 피바람을 몰고 왔는지 숫자로 똑똑히 찍혀 있었다. 1. 통일 비용, 천문학적 지출. 서독은 낙후된 동독을 재건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를 새로 깔고 동독 주민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2. 인플레이션의 망령,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 시중에 유통되는 마르크화 위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즉,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독일은 과거 1,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망했던 끔찍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3. 분데스방크, 독일 중앙은행 위 신성한 임무.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논리나 외교 관계 따위는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물가 안정만이 그들의 신성한 임무였다. 4. 인플레이션을 잡는 유일한 무기, 고금리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분데스방크 총재 헬무트 슐레징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었다.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대출을 줄인다.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회수된다. 그렇게 경기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는 것이다. 종영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소름이 끼치는 경제적 모순의 함정이었다. ERM 위 치명적 역설, 더 ERM 패러독스.
별표 독일은 자국, 통일, 문제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별표 독일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전 세계 돈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독일 마르크화로 몰려든다. 별표 마르크화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별표 그런데 영국 파운드화는 ERM 규정 때문에 이 미친 듯이 강해지는 마르크화의 억지로 환율을 고정해야 한다. 마치 100m를 9초에 뛰는 우사인 볼트에게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100m를 15초에 뛰는 사람이 억지로 보조를 맞추려는 꼴이었다. 별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 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따라 올려야만 한다. 함정의 완성, 영국의 딜레마.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 경제는 지금 최악의 경기 침체, 리세션 상태다. 보고서의 그래프들은 영국의 실업률이 치솟고 공장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별표, 경기 침체를 겪는 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금리 인하다. 대출 이자를 낮춰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별표 하지만 영국은 ERM 때문에 정반대로 금리 인상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독약을 붓는 행위였다. 종영은 전율했다. 이건 영국 정부가 경제 논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들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별표 선택 A, ERM에 남는다. 오른쪽 화살표 파운드화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린다. 오른쪽 화살표 영국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며 정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한다. 별표 선택 B, ERM을 탈퇴한다. 오른쪽 화살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진다. 오른쪽 화살표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어겼다. 고전 세계의 백기를 드는 꼴이다. 파운드화는 폭락하고 국가적 망신과 정치적 치욕을 당한다. 사일러스가 두려워한 권위, 빅터가 확신한 논리, 종영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영국 정부는 지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자존심과 권위로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선택 B, 항복의 치욕을 견딜 수 없어서 선택 A, 경제 자살라는 독약을 마시고 있었다. 박 팀장이랑 똑같잖아. 종영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흠칫했다. 내 기획서가 옳다는 논리를 인정하면 지방대 출신에게 졌다는 권위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는 기획서를 찢어버리는 비논리적인 폭력을 택했다. 지금 영국 정부는 우리 경제가 약하다는 논리를 인정하면 독일에게 굴복했다는 권위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적 자살을 택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 싸움의 약점을 GKI에서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 완벽하게 간파해냈다. 상대는 경제가 아니라 고정관념과 자존심이다. 이제 그는 이길 수 있었다. 아니, 이겨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김종영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순의 함정을 꿰뚫어본 조지 소로스였다.